5조 원, 30억 원, 294단. 이 세 숫자는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경고입니다. 5조 원. 삼성전자 전 직원 10명이 중국 CXMT에 넘긴 반도체 핵심 기술로 인한 피해액입니다. 1심은 역대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6년으로 줄었고, 그러자 나흘 전 대법원은 6년도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30억 원. 이들이 제시받은 연봉입니다. 삼성에서 받던 연봉의 수배에서 10배가 넘는 금액이 걸리자 핵심 설계 도면을 들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294단. 그 기술을 흡수한 중국 YMTC가 만든 낸드 플래시 적층수입니다. 삼성은 286단. 결국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세 숫자는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샀고, 사람이 기술을 넘겼고, 그 기술로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지금 한국 반도체가 세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D램의 약 56%를 생산합니다.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까지 더하면 90%를 넘죠. 낸드 플래시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삼성이 32%, SK하이닉스가 19%, 사실상 소수기업이 지구의 기억장치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AI 시대 핵심 부품인 HBM 고대 역폭 메모리은 만들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딱 세 군데뿐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100% 독점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엔비디아의 최신 AI 서버 한 대에 HBM 칩이 576개 들어갑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출의 31.5%가 반도체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2%로 올린 배경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 우리 집 아파트 가격, 국민연금의 수익률까지 모두 반도체 산업과 맞닿아 있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이 나라 경제의 심장이 흔들리는 구조인 거예요. 이제 그 심장을 위협하는 게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중국의 CXM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2016년에 설립됐는데 출발점을 따라가면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독일의 키몬다라는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키몬다는 유럽 유일의 대형 D램 업체였고 한때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올랐던 기업입니다. 공장 5개, 직원 1만 2천 규모였지만 반도체 다운사이클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부채가 4,480억엔, 우리 돈으로 약 6조 5천억 원. 결국 창업 3년 만에 무너졌고 1만 2천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메모리 자존심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키몬다가 남긴 유산입니다. D램 설계 특허와 공정기술, CXMT는 이를 통째로 사들였고 키몬다 출신 엔지니어도 대거 영입했습니다. 대만 반도체 인력까지 끌어모았죠. 그런데도 부족했는지 이번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까지 손을 뻗습니다. 연봉 30억 원, 삼성에서 받던 것의 수배에서 10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했고 전직 임직원 10명이 핵심 10나노급 D램 공정 기술을 USB에 담아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친 일입니다. 검찰이 추산한 기술 피해액은 5조 원, 삼성의 개발비 1조 6천억 원에 파급 손해까지 합친 숫자입니다. 주범 김모 씨는 2024년에 기소돼 1심에서 기술 유출 역대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죠. 검찰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 공범 9명을 순차적으로 기소했고 2026년 2월 23일 대법원은 징역 6년도 부족하다며 공범 간 영업비밀 누설도 별도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 일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건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입니다. 이렇게 기술을 모아간 CXMT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가 핵심입니다. DDR4를 양산 중이고 스마트폰용 고급 메모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D램 점유율 5%로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4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성장 속도입니다. 2024년 매출이 3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4천억 원인데
2년 만에 3배로 뛴 수치입니다. 가격은 더 충격적입니다. CXMT는 중국 내수에서 32GB DDR4를 138달러에 판매합니다. 글로벌 평균 소매가가 30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게 실험실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레노버는 이미 최신 싱크패드에 CXMT DDR5를 탑재해 출하하고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는 내 노트북 램이 CXMT인 줄 몰랐다는 글까지 올라옵니다. 모르는 사이 중국 메모리가 우리 손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 상하이 스타마켓에 상장합니다. 목표 조달액이 295억 위안, 약 6조 원. 상장 후 기업 가치 전망은 60조 원입니다. 그리고 웨이퍼 월 생산량을 30만 장까지 올리려 합니다. 지금의 거의 2배 규모입니다. 그 30만 장 중 20%를 HBM3 생산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미 2025년 하반기에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AI 칩 설계사들에게 HBM3 샘플을 공급했습니다. 2027년이면 HBM3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이 57%, 삼성이 22%인데 여기에 중국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D램이 CXMT라면 낸드 플래시에는 YMTC가 있습니다.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이 이름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YMTC가 294단 낸드를 찍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286단, 8단 차이입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반도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 기업이 메모리 적층 기술에서 한국을 앞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개발 속도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삼성은 128단에서 286단까지 가는데 4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YMTC는 같은 구간을 3년 5개월 만에 통과했습니다. 1년 넘게 빠른 겁니다. 미국이 EUV 장비를 막고 엔티티 리스트에 올려 숨통을 조였는데도 이 속도가 나왔다는 점이 충격입니다. YMTC는 낸드에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우한에 새 공장을 짓고 있고 투자 규모는 1000억 위안, 약 21조 원입니다. 원래 2027년 가동 예정이었지만 2026년 하반기로 앞당겼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신규 생산 능력의 50%를 D램에 배정한다는 겁니다. 낸드만 만들던 회사가 D램 시장으로 들어오고 HBM 생산 라인까지 구축합니다. LPDDR5 엔지니어링 샘플도 이미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도는 단순해집니다. CXMT가 D램과 HBM을 밀고 들어오고 YMTC까지 D램과 HBM에 뛰어들면 중국 메모리 업체 두 곳이 동시에 한국의 영역을 침범하는 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도 미국이 막고 있으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EUV 장비도 못 들여오고 제재도 받으니까요. 지금까지는 그 말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그 방패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13일 미국 국방부가 연방관보에 문서를 하나 올립니다. 중국 군사 관련 기업 블랙리스트 1260H 리스트 업데이트 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게시된 지 정확히 1시간 만에 삭제됩니다. 이유는 문서에 들어가야 할 이름 2개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CXMT 그리고 YMTC. 중국 D램 1위와 낸드 1위가 블랙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던 겁니다. 로이터, 테크파워업, 디지타임스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두 회사를 의도적으로 리스트에서 빼려 했다는 내용 혹은 실수로 올렸다는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배경을 보면 해석은 더 뚜렷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4월 방중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핵심 기술 통제를 대거 보류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4월부터 7종의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입니다. 연구자석, 연마제, 촉매, 이게 없으면 ASML의 노광 장비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무언가를 내줘야 하는 구도가 됩니다. 그 무언가가 반도체 규제 완화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칩과 히토류, 서로의 급소를 맞교환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고 그 사이에 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상황에서 고객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애플이 아이폰 18에 CXMT의 D램과 YMTC의 낸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애플 D램의 약 60%가 삼성 제품인데 메모리 가격이 오르자
중국산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가격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애플만이 아닙니다. HP, 델, 레노버, 에이수스까지 CXMT의 DDR5 모듈 품질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 10월 마이크론이 중국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는데 그 빈자리를 CXMT가 흡수하고 있다는 흐름도 이어집니다. 중국 내수만 보더라도 서버, 스마트폰, 전기차 수요가 압도적인데 CXMT와 YMTC 공장은 이미 풀가동 상태입니다. 여기서 잠깐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 반도체는 역대급 호황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범용 D램 계약 가격이 전 분기 대비 90%에서 95% 상승할 전망입니다. 한 분기 만에 가격이 거의 2배가 되는 셈이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3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 D램 점유율 36.6%로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1992년 세계 최초 64메가 D램을 개발하며 처음 올라간 자리, 33년째 지켜온 자리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좋은 건 맞습니다. 역대급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호황 속에서 무너진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를 하나만 짚어야 합니다. 1988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 일본이었습니다. 1990년에는 글로벌 톱 10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죠.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마스시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무너졌습니다. NEC, 히타치, 미쓰비시가 합작해 만든 엘피다 메모리는 2012년 2월 파산합니다. 부채 6조 5천억 원을 남겼고요. 도시바는 2017년에 낸드 사업부를 매각했고 파나소닉은 반도체를 아예 접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점유율은 50%에서 한 자릿수로 추락했습니다. 이 붕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수 인력이 한국과 대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기술 우위가 영원할 거라 안심한 사이에 사람이 떠난 겁니다. 독일 키몬다도 2009년에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고 그 기술이 CXMT의 뼈대가 됐다는 건 이미 보셨죠. 일본의 기술은 한국으로, 독일의 기술은 중국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수치를 보면 2031년까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30만 4천 명인데 부족 인력이 5만 4천 명입니다. 전체의 18%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대학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전공 인력만으로는 이 공백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외부 스카우트도 노골적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한국에서 반도체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냈고 CPU와 SoC 설계 엔지니어 연봉이 15만 9,6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3천만 원입니다. 마이크론도 수억 원대 연봉을 내걸고 삼성과 SK하이닉스 인력을 빼가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3년이 있어도 그 격차를 지킬 사람이 빠져나가면 3년은 금방 줄어듭니다. 일본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위기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사를 양산 출하했습니다.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겁니다. 에너지는 40% 절감하고 열은 30% 더 잘 식히며 이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앞서 달립니다. CES 2026에서 16단 HBM사를 공개했고 대역폭이 초당 2TB를 넘깁니다. UBS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은 2026년 HBM사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점유율이 약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HBF라는 차세대 메모리 표준도 선점하며 샌디스크와 글로벌 표준화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CXMT가 HBM3 샘플을 만들고 있어도 한국은 이미 HBM4를 양산하고 HBM4E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격차가 최소 3세대, 시간으로는 3년에서 4년입니다. 삼성전자만 봐도 연간 RD 투자액이 37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고 연간 시설 투자는 52조 7천억 원입니다. 중국이 따라오는 건 사실이지만 최첨단 구간에서는 아직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봐야 합니다.
3년의 격차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YMTC가 낸드에서 삼성을 추월하는 데 걸린 시간이 3년 5개월이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전체 자금률은 아직 20% 수준이지만 메모리만 떼어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CXMT와 YMTC 합산 점유율이 이미 15%를 넘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전선에서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라는 한 점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CXMT 상장으로 6조 원, YMTC 새 공장에 21조 원,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 정부가 2024년에 조성한 빅펀드 3기, 64조 원짜리 반도체 국가펀드가 버티고 있습니다. 메모리 하나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상상을 넘습니다. 지금은 호황이라 긴장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 가격이 거의 2배 뛴다는 전망까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키몬다도 호황 한가운데서 상장했고 엘피다도 돈이 넘칠 때 설비를 늘렸습니다. 둘 다 다운사이클이 오자마자 무너졌습니다. 호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호황일 때 벌어놓은 격차만이 다운사이클에서 살아남게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미국의 보호막을 영원한 것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1260H 리스트에서 CXMT와 YMTC가 빠졌고 트럼프는 4월 방중을 앞두고 규제를 보류했습니다. 칩과 히토류의 빅딜이 성사되면 중국 메모리에 걸린 마지막 족쇄가 풀릴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격차는 사람이 지키는데 그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만 4천 명의 인력 공백, 연봉 30억 원에 넘어간 삼성 직원들, 2억 원을 제시하며 스카우트하는 미국과 중국 기업들. 격차가 아무리 커도 달리는 사람이 줄면 격차는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한국의 HBM사는 현재 유효한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이 방어선은 멈춰 서 있으면 뚫립니다. 계속 앞으로 밀어야 유지되는 방어선입니다. 1988년 일본이 반도체 세계 1위였을 때 일본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33년째 D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33년이라는 숫자는 안전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교체 주기가 다가왔다는 신호일까요? 기술 우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뒤에도 살아남으려면 달리는 속도가 쫓아오는 속도보다 빨라야 하고 달리는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 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